음. 자,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전쟁과 관련된 발명품들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발명품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그렇게 길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그 발명품이 시작하게 된 계기들, 그 계기들, 그 앞 상황, 약간 역사와 전쟁 이야기 이런 것들을 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발명품 이야기는 다 해봐야 10분이 채 안 돼. 5분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자, 시작해봅시다. 그래서 이 시리즈는 이게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할 이야기가 그래도 한 2개 정도가 되는데, 그게 그래도 어떻게 시간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리즈별로 전쟁과 발명품들로 묶어서 가겠습니다. 자, 일단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꿀잼각이네요. 근데 할 듯이 안 치고. 자, 우리는 또 옛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옛날로 돌아가야 하는데, 때는 언제냐? 여기는 프랑스고요. 여기는 프랑스고요. 때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있기 직전에 프랑스가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되게 안 좋았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산업혁명이 막 발달을 하던 때였는데 프랑스는 그게 늦었어. 왜냐하면 루이 14세가 낭트 칙령을 폐기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산업을 이끌어갈 만한 위근호들이 다 프랑스를 떠나버렸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지. 낭트 칙령. 낭트. 네, 낭트. 자, 이게 낭트 칙령이 뭐냐 하면요. 낭트 칙령도 뭔지 모르겠고 위근호도 뭔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알아봅시다. 우리 알아봐요. 천천히. 괜찮아. 낭트 칙령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종교전쟁 때 신교와 구교로 나눠가지고 둘이 막 머리 끄댕이를 잡고 맨날 싸웠어.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혼란이 극에 달합니다. 혼란이 극에 달하는데 이때 앙리 4세가 신교에서 구교로 개종을 하면 이 신교도들의 자유를 종교의 자유라던가 시민의 자유라던가 이런 것들의 자유를 보장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칙령을 발표한 게 낭트 칙령이에요. 그래서 이 낭트 칙령을 폐기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위근호들, 그러니까 신교도들의 인권을 박탈하겠다는 얘기예요. 자유를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낭트 칙령 폐기 그러면 종교적으로 시민적으로 자유를 없애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교도들 100만이 동요합니다. 헐, 야, 언제는 우리 자유를 보장을 해주고 어쩌고 하더니 이제는 그거 낭트 칙령 하나 취소했다고 우리 이렇게 탄압받아야 되는 거야? 우린 자유가 없어? 라고 생각해서 100만이 동요를 하고 40만이 다른 나라로 떠나버렸어. 영국이랑 네덜란드로 다 망명을 가버렸어. 근데 중요한 건 이 위근호들이 주로 상인들, 군인들, 기사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공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 위근호들이 이 프랑스를 떠났다는 건 뭐예요? 산업에 종사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프랑스는 조금 늦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루이 14세가 산업혁명이 안 되니까 이게 돈이 안 되잖아. 일이 잘 안 돌아가니까 이제 국가의 예산을 빚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빚을 막 내요. 빚을 막 내는데 이걸 갚지 못한 채로 루이 14세가 죽어버렸어. 그래서 루이 15세가 들어옵니다. 루이 15세도 계속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빚을 더 져요. 돌려막기를 하다가 더
더 큰 빚을 집니다.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루이 16세가 옵니다. 루이 16세가 왔는데 내가 눈을 떠보니까 우리나라는 국가 빚에 이렇게 막 이렇게 빚더미에 앉아 있는 거야. 국가가 빚더미에 앉아 있어. 똥이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나라? 이걸 나라라고 이걸 뭐 물려줬어. 그래서 이제 막 돈을 버는 족족 막 빚을 갚는 데 다 쓰는 거예요. 국가의 예산 절반 이상을 빚 갚는 데다가 써야 되는 거야. 나중에 이거는 완전 뒤처리 담당인 거지. 그리고 심지어 루이 14세 때 부르주아들이 매관매직을 하는 거예요. 매관매직이라고 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이 귀족을 돈 주고 사는 거야. 우리나라들이 양반을 돈 주고 사는 것처럼 부르주아들,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가 귀족직을 돈 주고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이 되면 뭐가 좋은가? 면세야. 세금을 안 내도 돼. 이 사람들은 특권층이에요. 뭐 백작, 자작, 남작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귀족들이 전체 인구의 3%야. 3% 적은 거 아니에요? 데츠도노.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귀족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0.1%예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많단 얘기예요. 귀족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단 얘기예요. 무지무지 많은 거지. 그런데 이 인구의 돈 많은, 심지어 부르주아들이 이거를 돈 주고 샀잖아요, 귀족직을.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귀족이 됐고, 귀족이 된 사람은 세금을 안 내. 그러면 누가 세금을 내요? 누가 내요? 서민층들, 빈민층들, 중산층들이 내겠죠. 너무 힘들겠죠. 어디 갔니? 사진. 그러니까 이 빈민층들이 국가 재정을 떠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당시 이걸 상황을 풍자하는 그림이에요. 밑에 떠받치고 있는 노인이 빈민층이고요. 위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귀족층, 왕족층입니다. 이걸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체제를 앙시엥 레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앙시엥 레짐. 들어본 분도 있고 안 들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앙시엥 레짐이 무슨 뜻이냐? 옛날 체제라는 뜻이에요. 프랑스 혁명이 오기 전에 있던 체제, 옛날 체제, 구체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만이 극에 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돈 많은 인간들이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우리가 다 내고 있냐? 쟤네들은 뭐 하는 거야? 맨날 막 파티하고 우리는 막 굶어 죽고 있는데 막 이삭 줍기 이런 것도 막 못하게 했어요. 당시에는 이게 추수가 끝나고 나면 남은 이삭 같은 거를 주워가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건 불법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삭도 못 줍게 해요. 굶어 죽겠는 거지. 그리고 그 와중에 이 루이 16세가 일이 좀 많은데, 이 와중에 이렇게 국가 재정이 힘든 와중에 루이 16세가 어디다가 군대를 보내요? 영국한테 삥 뜯기고 있던 미국한테 군대를 보내서 뭘 도와줘요? 미국의 독립 전쟁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지?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 오케이? 독립 전쟁을 도와주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얘는 왜 다른 나라 도와주고 있어? 우리나라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니까. 니네 나라 지금 돈이 없어요.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근데 무슨 다른 나라를 도와주고 있어? 영국 견제한다면서. 그래.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불만이 막 쌓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또 그 와중에 또 일이 터집니다. 루이 16세가, 물론 루이 16세가 한 건 아니지만, 루이 16세에서 이제는 귀족층들한테 세금을 좀 걷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 임시로 귀족층한테도 우리 세금을 걷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재정장관이. 그런데 이게 부르주아들의 반대에 막혀서 취소가 됩니다. 3부회를 소집을 했다가 다 해산을 했어요. 그리고 부르주아들이 이걸 보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독으로 국민의회를 만들어버립니다. 영국식 의회를 막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선언해버렸어.
그리고 이거 내가 다 설명하려고 하면 좀 길어요. 그냥 이대로 이해하세요. 이것 때문에 놀란 루이 16세가 이거를 폐쇄시켜 버립니다. 왜냐하면 무서웠거든요. 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단 얘기잖아요. 자기 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가 뭘 하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의회 만들어가지고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싫어, 안 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삐니 그래서 잠시만.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폐쇄시켜 버리니까 부르주아들이 이거에 또 반발을 했어. 네가 뭔데 우리 의회를 마음대로 폐쇄시켜! 이러고 또 부르주아들이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반발해서 나온 게 뭐예요? 자, 이거 사진 본 적이 있죠? 사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테니스 코트에서 의회를 절대로 해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이게 바로 테니스 코트의 맹세입니다. 테니스 코트의 맹세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의회를 해산하지 않겠다라고 저항을 했어요. 테니스 코트에서. 그래가지고 이거에 눌린 거야, 루이 16세가. 이씨 뭐 좀 하려고 그랬더니 얘네가 반대해가지고 의회 만들더니 내가 그거 해산해버렸더니 얘네가 또 나한테 반발을 했어. 이거 들어봤지? 들어봤죠. 테니스 코트의 맹세. 그래가지고 이거에 루이 16세가 밀려버린 거예요. 기가 질린 거지. 근데 또 안 좋은 전례가 있었어. 영국에서 찰스 1세가 의회에서 밀려가지고 처형당한 사건이 있었어. 근데 루이 16세가 그걸 보고 두려웠던 거야. 이렇게 의회에 입김이 강해지면 나도 찰스 1세처럼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쫄았던 나머지 루이 16세가 차마 하면 안 될 일을 합니다. 국가 경비대 있죠. 국경 수비대들을 파리로 불러요. 그래서 베르사유랑 국경 파리 근처에다가 이 군대를 다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잘 모르고 있던 시민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왕이 미친 거 아니야? 왕이 군대를 일으켰어. 파리에다가 군인들을 막 이렇게 세워놓은 거야.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서울에 갑자기 대통령이 서울에다가 막 군인들을 막 주둔을 시켜놓은 거야. 그럼 어떻게 불안하지? 이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우리 뭐 잘못하면 죽는 건가 싶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됩니다. 시민들은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바리케이트를 치기 시작해요. 바리케이트를 치기 시작하고요. 무기와 탄약들을 저장해놓고 정치범들을 수용했던 어디를 습격해요?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합니다. 그리고 함락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흘러 루이 16세는 결국 처형을 당합니다. 프랑스 혁명이 시작이 되고 루이 16세는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또 막 일이 많아요. 막 공포 정치가 들어서고 막 나라가 분열이 되고 뭐가 많아요. 그런데 이때 나왔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누구예요? 이때 나왔던 사람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입니다. 이때 나왔던 사람이 나폴레옹이에요. 자, 그리고 나폴레옹이 쫙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루이 16세 왕을 다 끌어내렸더니 프랑스 제국이 탄생을 하면서 황제를 만듭니다. 네. 그리고 이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 뭐 패배란 없다 막 이러면서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어 이러면서 막 유럽을 막 다 휘젓고 다니는 거야. 온 유럽을 막 다 찌르고 다니는 거야. 다 찌르고 다녀. 여기저기 막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고 막 영국이랑 싸우고 막 여기저기 막 다 싸우기 시작하죠. 온 유럽을 휘젓고 다녀요. 그런데 이렇게 온 유럽을 휘젓고 다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빠른 기동력. 빨리빨리 가서 얘 탁 치고 들어오고 빨리빨리 얘 쳤으면 나와가지고 얘를 탁 쳐야 되는데 기동력이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이 기동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거. 식사 체계를 바꿉니다.
식사 체계를 바꾸려고 해요.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거, 빠르게 먹고 편하게 먹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식사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때 음식을 제때제때 공급을 못 받았던 사람들이 굶주리거나 아니면 괴혈병에 걸리거나 이런 일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배고픈 군대는 승리를 할 수가 없어.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이 1804년에 프랑스 산업장려협회에다가 음식 보존 방법에 대해서 공모를 냅니다. 그래서 이 쉽게 먹을 수 있는 거, 쉽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 공모전을 내서 많은 이름 있는 사람들이, 이 식품업자들이 여기에 공모를 해요. 공모를 해요. 상금이 얼마냐? 12,000프랑. 이게 얼마일까? 은 54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와우. 그 중에 선택된 사람이 바로 샴페인병 제조업자였어요. 식품업자는 아니었지. 아무튼 이 사람 이름이 니콜라 아페르라는 사람이에요. 니콜라 아페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샴페인병 제조업자였는데 이 사람이 병조림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입구가 넓은 병에다가 삶은 고기랑 야채 같은 거를 막 넣고 병째로 가열을 한 다음에 코르크로 막아버렸어, 뚜껑을. 그래서 음식의 부패를 막은 거지. 코르크로 막아버리면 미생물이나 뭐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병조림이에요. 이게 최초의 병조림입니다. 그래서 이 니콜라 아페르라는 사람이 이제 사실 실상 뭐 통조림의 아버지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게 막 뉴스에도 떴어요. 계절을 붙잡아둔 병조림,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난 것을 병에다가 담아 그는 계절을 담아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시적이죠. 그래가지고 이 병조림 덕분에 식사 체계가 굉장히 간단해졌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행군 속도가 엄청 빠르겠죠. 우리 지금 전투식량 먹듯이 자 식사합니다 하면 예전에는 막 여기서 국을 끓이고 막 이거를 하고 보급을 나눠주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냥 가방에서 병을 똑 꺼내가지고 병 코르크 마개를 똑 따가지고 이걸 막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엄청 간단해졌어요. 시간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행군 속도 엄청 빨라졌겠지. 앉아가지고 한 10분이면 밥 먹으니까 뭐 길어봐야 30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 먹었으면 이동하자 하고 막 또 가요. 그러니까 진군 속도가 엄청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전투에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승승장구하게 돼요. 그런데 이 병조림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병 갖고 와갖고 물에 이렇게 끓는 데에다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소독을 한 다음에 코르크로 뻑 하고 막아버리면 병조림이 완성이 되니까 굉장히 쉬웠어요. 그리고 아페르는 심지어 이걸 특허법도 내지 않았어. 그래서 모방이 굉장히 쉬웠는데요. 이제 프랑스의 대항군이었던 영국이 오겠죠. 영국이 이제 관찰을 합니다. 쟤네는 뭐가 저렇게 행군 속도가 빠르고 뭘 먹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빨리빨리 먹고 움직일까?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알아내게 됩니다. 병조림이구나! 라는 걸 알아내게 됐어요. 그래서 병조림을 넘어서기 위해서 또다시 영국에서 개발에 열을 올립니다. 자, 조건은 이래요. 병보다 가볍고 튼튼하고 보관이 용이한 것. 왜냐하면 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겁잖아요. 병은 무겁고 깨지기 쉽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더 보관이 용이하고 깨지지 않는 걸로 만들어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병조림보다 더 가볍고 튼튼한 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이 피터 듀랜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게 없어요. 사진이 없어요. 피터 듀랜드라는 사람이 기계공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걸 만들어내게 됐느냐 하면요. 듀랜드가 어느 날 병조림을 먹고 있었어. 근데 때는 날씨가 굉장히 추운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 먹으려고 막 이걸 땄는데 물 너무 차갑잖아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그리고 먹기도 힘들고 그냥 먹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내던 조그만한 깡통에다가 물건을 다 갖다 넣고 불로 막 쬐가지고 이걸 데워 먹어요. 그런데 어머? 유리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잖아. 이게 훨씬 더 가볍고 뭐 이거 데우기도 쉽고 이게 훨씬 더 좋잖아.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가 즐겨 마시던 홍차 여러분들 옛날에 뚜껑 보면 굉장히 따기가 힘들어요. 안쪽으로 이렇게 훅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걸 따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걸 이제 캐니스터라고 하는데 홍차 병을 캐니스터라고 해요. 근데 이 캐니스터에 착안을 합니다. 캔으로 만들면 되게 쉽고 데우기도 쉽고 보관이 용이하고 가볍고 여기 캐니스터 이거 홍차 뚜껑 따기 힘든데 그러면 이거를 합치면 오 좋은데 하고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조림이 나온 지 딱 1년 만에 통조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처음 통조림이에요. 그렇게 1810년에 세계 최초 금속 통조림이 나옵니다. 이걸 특허를 냈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석으로 만들었어. 왜냐하면 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식이 잘 되니까 주석을 입혔어. 주석을 입혔는데 주석이라는 뜻의 틴에다가 홍차통인 캐니스터를 따서 틴 캐니스터라고 불렀고 이게 나중에 오늘날의 캔의 어원이 됩니다. 캔의 어원. 네. 그리고 이 캐니스터 덕분에 뭐 영국군이 워털루 전투에서 이겼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주석, TIN. 자, 그리고 이 특허를 1812년에 다른 회사에다가 이 특허를 팔아요. 그리고 다른 회사가 이 특허를 사서 세계 최초의 통조림 공장을 엽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주 먹는 통조림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통조림을 만들기가 더 힘들 것 같잖아요. 특이한 건 이 대단한 통조림을 만들어 놓고 문제는 쉽게 딸 수가 없었다는 거야. 공밀레에서 만들어낸 이 통조림을 딸 수가 없어. 사용법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끌과 망치로 윗부분을 둥글게 자르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막 잡고 땅땅땅땅땅땅 싹 돌려서 땅땅땅땅땅땅 이렇게 먹는 거예요. 엄청 힘들었죠. 엄청 빡세요. 그래서 다른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나중에 로버트 이츠라는 사람이 캔 따개를 발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특허를 내는 사람은 미국의 발명가 워너라는 사람이 특허를 냈어요. 네. 일단 만들고 난 다음에 뒤처리는 다음 분이. 일단 나는 하나 개발했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음 걸 개발해야지. 특허 전쟁이에요. 자, 그렇게 오늘날의 통조림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 여기까지고요.